오늘날 대부분의 승용차들에 적용되어 있는 구조는 스틸 모노코크 셰시입니다. 그러나 말이 모노코크지 양산차들의 구조를 해석해보면 사실상 간편한 레더 프레임 셰시와 스페이스 프레임 보디를 맞물려 놓은 형식이 대부분입니다. 진정한 모노코크는 차의 외형이 곧 구조물이 되는 이상적인 형태인데요. 그렇게 하면 개발과 제작 비용이 너무 비싸져서 메이커들은 그들의 양산 자동차에 이상적인 모노코크를 구현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량 생산 승용차들의 프레임은 스틸 박판 프레스 가공으로 프레임 모양으로 주름을 잡아 생산된 각각의 파트들을 로봇에 의해 스폿 용접으로 이어붙여 차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체에 조립된 레더 프레임 형상 보강주름 앞뒤로 크로스 멤버를 달고 그 위에 서스펜션과 엔진 또는 모터를 연결하는 식으로 차를 만들죠. 이런 차들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무겁고 비틀림 강성은 약한 데다가 이음새 구석구석 방청 처리를 안 하게 되면 녹에 대한 취약점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차대를 통째로 도금하거나 대형 페인트통에 푹 담가서 칠하는 방식도 취하게 됩니다. 녹방지에 대한 대안으로는 고급 승용차들 같은 경우 재료를 아예 철판에서 알루미늄 합금으로 바꾸거나 마그네슘 합금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아우디 A8 같은 경우 대표적인 양산 알로이 합금 승용차죠. 그 외에도 BMW와 벤츠도 알로이 합금으로 재료를 바꿔 자동차의 관리 품질을 대폭 개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는 재료와 가공 방법에 관한 기술의 발달 또한 소재 마케팅에 활용되는데요. 특히 스키나 자전거, 카메라 등 스포츠용품이나 전문가용품의 마케팅에 있어서 소재의 이름을 이용하여 제품을 비싸게 파는 분야가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티타늄, 마그네슘, 플래티늄, 그래파이트 또는 카본 파이버 등 일단 소재의 이름이 가진 발음에서부터 묘한 포스를 내뿜는 소재 마케팅은 오랜 세월 나름대로 디자인 세계에서는 강세였습니다. 이런 재료들은 일단 원가가 비싸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신적 상징을 대신하기도 하는데요. 같은 반지라도 구리반지보다는 금반지가 더 비싸고 유리 목걸이보다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더 비싼 논리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기능적으로도 금반지가 구리반지보다는 조금 더 광택이 좋고 다이아몬드 반지가 유리 반지보다는 더 좋아 보이긴 하지요. 마찬가지 논리로 비싸게 파는 소재들을 이용한 제품은 그만큼 뭔가 더 좋은 장점을 가지긴 합니다. 비싸서 좋은 것이냐, 좋아서 비싸졌느냐 하는 건 소비자의 안목과 시장의 논리에 의해 정해지는 거겠죠. 20여 년 전 미국 해병대용 오스프리기의 개발이 완성 단계에 있을 무렵 로터 블레이드용으로 활용했었던 그래파이트 섬유 응형 복합 소재는 어찌 보면 카본 파이버의 상위 개념쯤으로 받아들일 수도 또는
전혀 다른 개념의 신소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나름대로 비틀림과 충격, 온도의 변화 등 다양한 조건에 강한 소재였고, 특수 분야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활용되고 있던 소재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성형 비용과 기술적 한계로 인해 아직 널리 상용화되진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고가 제품들에도 그래파이트가 가지는 항공공학 재료의 시각적 반영을 통해 그 우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칼라나 표면 질감만이라도 그래파이트를 닮게 만들어 첨단 기술의 상징으로 디자인에 차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이퍼카나 초호화 럭셔리 자동차들은 진짜로 그 소재를 사용하여 차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동차의 부품 소재로는 카본 섬유나 방탄 소재인 케블라 섬유, 심지어 티타늄이나 마그네슘 등 특수목적 고가 소재도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소재로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재는 알루미늄입니다. 바디나 셰시 프레임뿐만 아니라 서스펜션 기구물 중 로어암이나 너클, 심지어 브레이크 캘리퍼와 엔진 블록이나 기어박스, 케이스도 알루미늄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가형 자동차에는 여전히 철판 재료가 주재료이긴 합니다. 알루미늄은 과거에 비해 오늘날 그 활용도가 비교적 많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원인은 성형 기술과 제작 단가겠습니다. 과거엔 알루미늄을 잘 다룰 줄 몰랐기 때문에 알루미늄을 억지로 자동차에 적용하면 그 알루미늄 차는 매우 비싼 고가의 럭셔리 차가 되고 말았죠. 그러나 주조 성형이 스틸보다 용이했던 알루미늄은 자동차 휠부터 과거 스틸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데요. 알로이 휠은 스틸 휠보다 오히려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록 알루미늄은 철보다 비싼 재료긴 하지만 자동차를 고급화하면서 재료 원가를 2만원 추가하여 판매가를 10만원 더 올려받는 식으로 원가 이윤이 높아지기 때문에 메이커 입장에서는 우선 도입해야 할 재료가 됩니다. 비중이 철보다 가볍기 때문에 현가 하중량을 낮춰 자동차의 승차감과 운동성도 대폭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휠을 비롯하여 자동차를 구성하는 주조 및 단조 성형물들로부터 스틸을 알루미늄으로 대체하는 만큼 차 가격은 점점 더 비싸져 왔습니다. 자동차의 너클과 서스펜션 컨트롤 암, 그리고 브레이크 캘리퍼 등 무게를 많이 차지했던 스틸 구조물들을 알루미늄으로 바꾸면서 승차감과 운동성을 향상하고 차 가격은 매우 비싸게 하는 마케팅 기술이 재료를 통해서 수십 년간 구현되어 왔습니다. 자동차용 알로이 합금 중 70계열의 스틸강에 버금가는 강성을 가지고 비중은 스틸의 반도 안 되는 듀랄루민도 가공 및 성형 방법이 발달하여 더욱 범용화되고 있습니다. 항공 우주공학에 활용되던 특수 합금 및 각종 복합 소재들이 자동차의 소재로 널리 활용되는 추세입니다. 복합 소재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소재는 유리섬유 소재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FRP로 알려져 있고
일부 GRP로 통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은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사이 대부분의 스포츠카에 아주 좋은 재료였죠. 최근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이 재료는 금속보다도 강하고 알루미늄보다 가벼운 데다가 성형도 용이하고 제조 원가도 적게 들었으며 몰드를 다루는 것도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습기에 장시간 노출되어도 녹슬 염려도 없었으며 생산에 대규모의 시설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므로 소규모 자동차 제작사에는 아주 인기 있는 재료였습니다. 이러한 FRP의 유리 섬유 대신 섬유를 케블라 섬유나 카본 파이버 섬유로 바꾸면은 카본 파이버 자동차가 되어 기존에 판매하던 가격보다 더 비싼 차가 되는 길도 열렸죠. 그래서 수제 스포츠카 메이커들 중에는 같은 기존의 생산 라인을 이용하여 재료만 카본 파이버로 바꾸어 더욱 럭셔리하고 더욱 이윤이 많이 남는 자동차 디자인의 시대를 열기도 했습니다. 20여 년 전에 슈퍼카 사업을 시작했던 파가니 존다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가니 존다는 카본 파이버를 수제 양복점에서 재단사가 천을 사람의 몸에 맞추어 일일이 꼼꼼하게 재단하듯이 자동차 표면을 따라 카본 파이버의 섬유 의질에 올을 하나하나 맞춰 나갔으며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 갖가지 다루기 힘든 금속, 비금속류들과 고급 소가죽 또는 향기와 촉감이 좋은 파브릭 재료들이나 배기관에는 사운드를 특별히 잘 내기 위하여 티타늄 배기 파이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카본 파이버는 자동차 산업의 그 활용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케블라 섬유 강화 플라스틱은 특별한 스포츠카의 버킷 시트나 조종석을 감싸는 터보 등에 활용되는 우수한 재료입니다. 케블라 섬유는 카본 섬유보다 인장력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내 충격성이 더 강한 재료지요. 케블라나 카본 파이버 플라스틱의 품질을 더 향상하기 위해서는 오토클레이브에서 3시간 정도 고압, 고온으로 성형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겹겹이 적층된 섬유들과 플라스틱 수지가 잘 엉겨붙어 좋은 품질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오토클레이브 시설이 없는 대부분의 영세한 자동차 공장에서는 레진 인퓨전이나 RTM이라고 하는 진공 응용 성형법을 쓰기도 합니다. 섬유 강화 플라스틱 제품들은 저질 불량품 취급받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그 이유는 무분별하게 그냥 대기압과 일반 상온을 이용한 핸드 레이업 방식의 저품질 제품으로 겉모양만 카본 파이버로 보이게 하여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카본 파이버 제품을 구매할 때는 안목을 가지고 꼼꼼히 잘 살펴보고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 간략하게나마 자동차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디자이너로서
제품의 형태를 스케치하거나 새로운 형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때는 그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 무슨 재료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재료의 성형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그러한 재료의 특성과 디자인 아이디어 스케치의 형태가 정확히 잘 매칭되도록 재료에 대한 공부도 꾸준히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